한 단어가 선거판의 공기를 바꾼다. 폭망. 대전일보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서울 여론조사 정청래 6대 2승, 김민석 호남만 믿다가는 폭망. 저는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제목을 쓴 기자보다 이 제목을 읽게 될 독자들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 네 글자 앞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릴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 김민석이 지고 있구나. 그런데 잠깐요. 이 기사가 나온 시점, 실제 누적 득표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김민석 46.01%, 정청래 44.53%. 김민석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1.48%포인트 386표, 크지 않지만 분명히 앞서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류를 달리는 사람이 폭망이라는 단어와 나란히 놓이는 상황,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 경선을 제대로 보는 출발점입니다. 헤드라인이 이렇게 뒤집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언론이 김민석 편에서 정청래 편으로 돌아섰다거나 어느 쪽이 더 광고를 많이 냈다거나 그런 음모론적 설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단순하고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내러티브가 바뀐 겁니다. 선거 보도에는 언제나 두 가지 질문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첫째, 지금 누가 앞서고 있는가? 둘째, 지금 흐름이 누구 쪽으로 가고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이 두 질문의 답이 같습니다. 하지만 경선 막판처럼 기류가 빠르게 바뀌는 국면에서는 두 질문의 답이 갈라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미디어는 대개 후자를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습니다. 김민석이 여전히 앞서고 있다는 사실보다 정청래 서울 여론조사가 6대2로 앞선다는 사실이 훨씬 극적입니다. 하나는 현황이고 하나는 흐름이니까요. 기자들은 이야기를 씁니다. 현황보다 흐름이 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반드시 구별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거에서 세 가지 개념이 자주 뒤섞입니다. 첫째, 현재 위치. 지금 이 순간 누가 앞서고 있는가? 둘째, 추세. 흐름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가? 셋째, 최종 승리 확률. 결국 개표함을 열었을 때 누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가?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겁니다. 현재 앞선다고 해서 반드시 추세가 좋은 것도 아니고 추세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셋이 지금 이 경선에서 동시에 세 가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경선을 이렇게 보리합니다. 김민석이 얼마나 앞서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1.48포인트가 앞으로 남은 두 개의 표심 블록을 버텨낼 수 있는가. 호남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30% 국민 여론조사가 남았습니다. 1.48포인트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선거는 숫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이 아직 개표 결과가 아니듯 지금 누적 득표율도 아직 최종 결과가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숫자를 보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숫자를 제대로 보자는 겁니다. 앞장에서 저는 서울 여론조사 6대2라는 표현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 숫자를 정면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경선을 읽는 방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숫자부터 보시죠.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 서울 지역 결과는 정청래 46.2%, 김민석 24.7%였습니다. 격차가 거의 2배입니다. 또 다른 조사들에서도 서울은 정청래 우세로 나왔습니다. 이걸 쭉 나열하면 6개 조사에서 정청래가 앞서고 2개에서 김민석이 앞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6대2 숫자로만 보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같은 서울에서 조원 CNI 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묶은 표본에서는 김민석이 오히려 서울에서 앞섰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도 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 기준으로는 김민석 39.9%, 정청래 34.5%였습니다. 같은 서울, 같은 시기, 정반대의 결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걸 두 기관이 서로 거짓말을 했다는 뜻으로 읽지 않습니다. 사실 이 현상은 통계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학시험에서 전교생 평균 점수와 수학반 학생 평균 점수는 다릅니다. 둘 다 사실이지만 묻는 대상이 다르니 답도 다릅니다. 여론조사가 딱 이 경우입니다. 누구에게 물었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전체 시민에게 물으면 정청래가 유리합니다. 그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강한 인상을 남기는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선에서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은 전체 시민이 아닙니다. 권리당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지지에 가까운 무당층을 포함한 그룹, 즉 실제 경선 유권자에 가까운 표본에서 조사를 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6개 조사 대 2개 조사. 이것을 마치 축구 경기 승패처럼 6대2로 묶는 것은 전혀 다른 경기장에서 뛴 결과를 같은 리그 테이블에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걸 프레임의 함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6개와 2개라는 숫자 자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암묵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 즉 서울에서 정청래가 압도적으로 앞선다는 결론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모집단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는 조건부 명제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부 명제를 무조건부 사실처럼 유통하는 순간 우리는 숫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선택한 숫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느 캠프의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숫자 읽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이 정청래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형이라는 신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 조사에서 일관되게 정청래 우세가 나오고 있고 수도권 투표율이 지방보다 높다는 사실도 이 신호를 강화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이 6대2로 끝났다는 표현과 서울에서 정청래에게 유리한 흐름이 감지된다는 표현은 완전히 다른 문장입니다. 전자는 결론이고 후자는 관찰입니다. 경선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관찰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46.2와 24.7을 보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 숫자는 누구에게 물은 건가? 그게 데이터를 읽는 첫 번째 예의입니다. 한 달 전 김민석은 스스로 시나리오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7% 역전극이 될 것이다. 1주차에 저희가 조금 밀릴 건데요. 2주차에 비기고 3주차에 대승하면서 이거는 안정적으로 이길 겁니다. 장윤선의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입니다. MBC도 이 예언을 받아서 보도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인이 자기 캠페인의 주간별 시나리오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발언을 다시 꺼내놓고 보면 전혀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예측이었을까요? 아니면 전략이었을까요? 저는 예측과 전략을 구별하는 기준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이 틀렸을 때 누가 손해를 보느냐입니다. 순수한 예측이 틀리면 예측자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전략적 발언이 틀리면 그 발언은 처음부터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김민석의 발언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1주차에 조금 밀릴 건데요. 이 문장의 핵심은 1주차에 밀릴 것이라는 예측이 아닙니다. 밀리더라도 이건 예정된 일이라는 사전 공지입니다. 지지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주차에 나쁜 숫자가 나와도 흔들리지 마라. 이건 시나리오 안에 있다. 이걸 심리학 용어로 말하면 기대치 관리입니다. 정치 캠페인에서는 지지자들의 불안을 통제하는 것이 실제 숫자만큼 중요합니다. 캠프가 흔들리면 자원봉사자가 이탈하고 소액 후원이 끊기고 무엇보다 입소문이 달라집니다. 김민석은 그 흔들림을 미리 차단하려 했던 겁니다. 그 자체는 나쁜 전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예언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시나리오를 공개한 순간 그 시나리오는 본인을 채점하는 기준이 됩니다. 3주차의 대승, 이 말을 김민석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주차가 됐을 때 기자들은 자연스럽게 이 기준을 꺼냅니다. 대승인가 아닌가. 호남에서 압도적인 마진이 나오면 시나리오가 맞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한 약속을 못 지켰다는 프레임이 씌워집니다. 이게 바로 공개 예언의 역설입니다. 기대를 관리하려고 시나리오를 공개했는데 그 시나리오 자체가 새로운 기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스포츠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경기 전에 감독이 우리는 전반에 1골 먹겠지만 후반에 역전해서 이긴다고 선언했다고 칩시다. 전반에 1골 먹으면 예상대로라고 하겠지만 후반에 역전하지 못하면 아무도 예측이 빗나갔군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못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김민석 캠프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가 한 달 전에 했던 예언의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 3주차가 됐을 때 모든 숫자가 그가 스스로 세운 기준, 즉 대승이라는 단어 옆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호남에서 이기면 당연한 것이 되고 크게 이기지 못하면 예언이 틀린 것이 됩니다. 잘해도 본전, 못하면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프레임은 상대방이 씌우는 프레임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기준에 갇히는 것입니다. 호남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불편합니다.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호남에는 약 51만 명의 권리당원이 있습니다. 전체 경선 유권자의 32.9%, 거의 3분의 1입니다. 호남 경선이 시작되기 전 김민석은 정청래에게 86표, 1.4, 8%포인트 앞서 있었습니다. 51만 명이 투표하는 무대에서 86표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중요하다는 것,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호남이 무너지고 있다는 표현은 어디서 왔을까요?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 호남 결과는 정청래 41.9%, 김민석 36.9%였습니다. 이 숫자가 나오자 일부에서 호남마저 뒤집혔다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김민석이 호남에서 약 57.7%, 정청래가 약 28%였습니다. NBS 조사도 김민석 우세였습니다. 어떤 조사는 정청래가 앞서고 어떤 조사는 김민석이 크게 앞섭니다. 이걸 보고 호남이 무너졌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앞장에서 서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게 만듭니다. 숫자를 보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물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호남이 무너졌다가 아니라 호남에서 처음으로 일방적이지 않다는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했답니다. 이 두 문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사 싸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에서 김민석이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이기느냐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선거를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 개표 결과를 결정하는 건 마음이 아니라 행동, 즉 투표입니다.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실제 득표수, 유권자 수, 지로투표율, 지지율. 어느 한 지역에서 지지율이 60%라도 투표율이 30%이면 지지율이 45%인데 투표율이 50%인 지역보다 실제 득표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퍼센트로 이기는 것과 표로 이기는 것은 다릅니다. 앞장에서 확인한 숫자를 다시 꺼내겠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온라인 투표율은 37.63%, 전북은 약 35.22%였습니다. 반면 서울은 45.31%, 경기는 46.74%였습니다. 호남의 투표율이 수도권보다 낮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김민석이 호남에서 지지율 55%를 얻는다고 해도 투표율이 낮으면 실제로 만들어내는 표의 마진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청래가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높고 투표율도 높다면 표의 마진은 지지율 격차보다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지지율이 아닙니다. 마진입니다. 표 차이입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두 후보의 목표가 전혀 다릅니다. 김민석은 호남에서 이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수도권에서 정청래가 가져간 표의 마진을 호남에서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크게 이겨야 합니다. 호남이 김민석의 승리 지형이라면 그 지형에서 충분한 병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면 정청래는 호남에서 반드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상보다 적게 지기만 해도 전략적 목표는 달성됩니다. 김민석의 호남 마진을 최대한 압축하는 것, 그게 정청래 캠프의 호남 전략입니다. 이걸 기업 경쟁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시장 점유율 싸움에서 강자의 텃밭에 들어가 똑같이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강자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것만으로도 전체 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호남 결과를 볼 때 저는 이 질문 하나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김민석이 호남에서 몇 %로 이겼느냐가 아닙니다. 몇 표를 더 가져갔느냐입니다. 호남에서 이겼다는 사실은 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김이 수도권의 열세를 뒤집을 수 있는 이김이었는지 아니면 이겼지만 마진이 부족한 이김이었는지 그 차이가 이번 경선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호남이 무너졌느냐는 틀린 질문입니다. 호남이 얼마를 벌어줬느냐, 그게 오늘의 진짜 질문입니다. 숫자 두 개를 나란히 놓겠습니다. 전남 광주 투표율 37.63%, 전북 약 35.22%, 서울 45.31%, 경기 46.74%. 같은 경선,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투표했는데 지역에 따라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 숫자가 이번 경선에서 가장 저평가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지지율을 씁니다. 캠프는 여론조사를 인용합니다. 그런데 정작 개표함을 여는 순간 결과를 만드는 건 지지율이 아니라 투표율입니다. 여론조사는 마음을 묻습니다. 투표율은 행동을 보여줍니다. 선거는 마지막에 행동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왜 지역마다 이렇게 다를까요?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여럿 있지만 저는 두 가지 심리적 동인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첫 번째는 긴박감입니다. 내가 지금 투표하지 않으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진다는 느낌, 이게 투표 참여를 끌어올립니다. 두 번째는 안도감입니다. 어차피 이기고 있으니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 이게 투표 참여를 떨어뜨립니다. 이 두 심리가 이번 경선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권에서는 정청래 지지층이 절박했을 수 있습니다. 호남에서 김민석이 크게 앞선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고 수도권에서 뒤집지 않으면 진다는 긴박감이 투표 참여를 높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호남에서는 김민석 지지층이 다소 안심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당연히 김민석이 앞선다는 인식이 투표 참여 동기를 약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사실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행동 심리학적 가설입니다.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자동으로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안주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통 불편, 온라인 투표 접근성, 연령대 구성, 경선에 대한 관심도 등 수십 가지 변수가 투표율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가설로서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장에서 제가 말한 공식을 다시 꺼내겠습니다. 실제 득표수는 유권자 수 곱하기 투표율 곱하기 지지율입니다. 호남에 51만 명의 권리당원이 있다고 해도 투표율이 35%라면 실제 투표자는 약 17만 9천 명입니다. 그중 김민석이 55%를 얻는다면 약 9만 8천 표입니다. 정청래가 40%를 얻으면 약 7만 2천 표, 마진은 약 2만 6천 표입니다. 반면 수도권에 50만 명이 있고 투표율이 46%라면 실제 투표자는 약 23만 명입니다. 정청래가 46%를 얻으면 약 10만 6천 표, 김민석이 39%를 얻으면 약 9만 표, 마진은 약 1만 6천 표입니다. 물론 이 숫자들은 가상의 계산입니다. 실제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계산을 꺼낸 이유는 특정 후보의 승리를 예측하려는 게 아닙니다. 투표율이라는 변수가 지지율 숫자를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지지율 차이가 15%포인트여도 투표율 차이가 10%포인트라면 실제 표 마진은 생각보다 훨씬 좁아질 수 있습니다. 퍼센트로 보는 선거와 표로 보는 선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선을 정리하는 핵심 변수가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호남에서 김민석이 만들어내는 표 마진. 둘째, 수도권에서 정청래가 만들어낸 표 마진. 셋째, 그 두 마진의 차이를 30% 국민 여론조사가 어떻게 조정하는가.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비로소 결과가 나옵니다. 지지율 하나만 보고 이겼다 졌다를 말하는 건 야구에서 타율만 보고 팀 순위를 예측하는 것과 같습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설명력이 너무 얕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습니다. 투표율이 낮은 지역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번 경선의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당연하게 여겨온 관성과 연결됩니다. 텃밭이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텃밭에서의 긴장감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호남 투표율이 수도권보다 낮게 나온 것이 단순한 수치 차이로 끝날 문제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를 보여주는 신호인지는 경선이 끝난 뒤에도 민주당이 오래 들여다봐야 할 질문입니다. 이번 경선을 정청래 대 김민석의 양자 대결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보이니까요. 두 후보가 46%와 44% 박빙을 이루고 있고 송영길은 한 자릿수입니다. 자연스럽게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경선이 끝나는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70대 30이라는 구조이고 둘째는 선호 투표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고 숫자만 보면 이 경선의 절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먼저 구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출은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 투표가 70%, 국민 여론조사가 30%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지금까지 아직 그 투표율 마진 이것들은 모두 70%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직 30%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를 많은 분들이 이미 계산이 끝난 것처럼 다룹니다. 서울 여론조사에서 정청래가 앞서니까 30%도 정청래라는 식입니다. 저는 이 결론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MBS가 8월 13일 발표한 조사를 보십시오. 전체 표본에서 김민석 24%, 정청래 19%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히면 김민석 44%, 정청래 25%로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이 조사 하나만 봐도 30% 국민 여론조사가 정청래에게 자동으로 유리하다는 가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30%는 아직 열려있는 변수입니다. 닫힌 숫자가 아닙니다. 이제 선호투표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게 이번 경선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규칙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단순히 1등을 고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유권자가 후보들을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이걸 선호투표제라고 합니다. 이 규칙이 왜 중요한가요? 단순 다수결에서는 내가 누구를 가장 싫어하는지가 사실상 아무 영향을 못 미칩니다. 하지만 선호투표제에서는 내가 누구를 두 번째로 선호하는지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송영길이 다시 등장합니다. 송영길의 1순위 득표는 한 자릿수입니다. 숫자만 보면은 이 경선과 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선호투표제의 구조 안에서 송영길에게 1순위를 준 유권자들이 2순위로 누구를 적었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송영길 지지자들의 2순위 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1순위 득표에서 박빙인 두 후보 사이에 끼어있는 3순위 후보의 2순위 표는 규모가 작아 보여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선호투표제는 단순히 가장 강한 지지를 받는 후보를 가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가장 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를 가리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1순위로는 다른 후보를 택하더라도 2순위로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후보. 다시 말해 반대 진영의 적대감이 가장 적은 후보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정청래와 김민석은 각각 다른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청래는 강한 팬덤이 있지만 반대편의 거부감도 강합니다. 김민석은 상대적으로 덜 자극적이지만 그만큼 열성 지지자도 적습니다. 어느 쪽이 선호투표제에 더 유리한가는 결국 송영길 지지층의 선택이 말해줄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경선을 1순위 지지율의 싸움으로만 봐왔습니다. 서울에서 누가 앞서느냐, 호남에서 마진이 얼마냐, 투표율이 어디서 높으냐, 이 모든 분석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70%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남은 30% 국민 여론조사와 선호투표제가 만들어내는 2순위 표의 흐름, 이 두 가지는 지금까지 제대로 계산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선거 전날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아무리 많이 봐도 유권자들이 투표지에 실제로 적은 2순위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개표되는 순간까지 경선 막판에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선관위가 정청래 지지자로 알려진 정달성 씨에 대해 제명 제소를 의결했습니다. 이유는 대리투표 의혹이었습니다. 정달성 씨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 투표한 것이 아니라 모바일 투표 방법을 잘 모르는 노인 당원에게 기기 사용법을 안내해 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어느 한쪽의 주장대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정달성 씨가 실제로 대리투표를 했는지 아니면 선의의 도움을 제공한 것인지는 당선관위와 이후 절차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쪽이 사실인지를 단정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이 가져온 더 큰 변화에
주목합니다. 이 논란이 터진 순간부터 이 경선의 싸움터가 바뀌었습니다. 숫자의 싸움이 정당성의 싸움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경선은 숫자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누가 몇 퍼센트 앞서느냐, 호남에서 마진이 얼마냐, 투표율이 어디서 높으냐, 이 숫자들이 분석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대리투표 논란이 터지는 순간 새로운 질문이 끼어듭니다. 이 숫자들이 공정한 과정에서 나온 숫자인가? 경선 결과가 박빙일수록 이 질문은 더 무거워집니다. 몇만 표 차이로 이기는 경선에서 대리투표 논란이 나오면 진 쪽에서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설령 제명제소된 당원 한 명의 행동이 전체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남으면 결과의 권위가 흔들립니다. 이건 단순히 이번 경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선거에서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친성무죄, 친척유죄, 의원무죄, 당원유죄. 이 표현은 사건을 보는 한 시각을 압축합니다. 같은 행위에 대해 지지 성향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현직 의원이 비슷한 행동을 했다면 동일한 속도로 제소 의결이 이루어졌겠느냐는 질문도 제기됐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옳다거나 틀리다거나를 지금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분위기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의혹은 증명되기 전에도 공기 속을 떠돌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에서 정당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승자가 가져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숫자와 정당성입니다. 숫자는 개표함이 줍니다. 정당성은 패자가 줍니다. 아무리 숫자가 명확해도 진 쪽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승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숫자가 아슬아슬해도 진 쪽이 깨끗하게 승복하면 그 승리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선에서 대리투표 논란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리스크는 표의 증감이 아닙니다. 경선이 끝난 뒤 패자가 결과를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이긴 후보가 얼마나 여유 있게 이겼느냐에도 달려 있지만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됐느냐에도 달려 있습니다. 이건 당선관위와 이긴 캠프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선관위는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충분한 해명과 절차를 밟을 책임이 있습니다. 이긴 캠프는 결과가 나온 뒤 진 쪽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로 평가받습니다. 크게 이겼을 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쉽습니다. 박빙으로 이겼을 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진짜 정치력입니다. 반대로 진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투표 논란을 패배의 원인으로 삼는 것과 그것을 계기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전자는 분열을 만들고 후자는 민주주의를 강화합니다. 숫자는 오늘 끝납니다. 하지만 정당성은 오늘 이후에도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번 경선이 민주당 안에서 오래 기억되는 방식은 누가 이겼느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 쪽이 어떻게 졌느냐, 그리고 이긴 쪽이 어떻게 이긴 뒤를 관리했느냐, 그게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추미애가 움직였습니다.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그는 정청래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정청래의 개혁 일관성과 진정성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추미애는 민주당 안에서 상징적 무게가 있는 인물입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싸움에서 가장 정면으로 충돌한 전직 법무부 장관, 그의 이름이 어느 후보 옆에 놓이는 것은 단순한 지지 선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선언이 실제로 몇 표를 움직이느냐보다 이것이 만들어내는 신호에 더 주목합니다. 선거 막판 지지 선언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향 신호입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이 후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추미애가 정청래를 지지한다는 것은 이 경선을 검찰개혁의 연장선으로 읽는 유권자들에게 하나의 좌표가 됩니다. 둘째는 프레임 설정입니다. 정청래 캠프는 추미애의 지지를 통해 이 경선의 선택지를 이렇게 구성하려 합니다. 개혁의 일관성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노선으로 갈 것인가. 이것은 후보가 능력 비교가 아니라 정체성의 선택으로 판을 짜는 방식입니다. 영리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전략이 반드시 통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의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대낙,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말이 떠돌았습니다. 이낙연은 당시
국무총리 출신으로 높은 인지도와 안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앞서고 있었습니다. 대세론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는 이재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가 대세론이 항상 틀린다는 뜻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너무 단순합니다. 이낙연이 졌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대세론이 만들어낸 안주가 일부 역할을 했을 수 있고 이재명의 특유의 동원 능력이 더 결정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교훈 하나는 분명합니다. 정치에서 어차피라는 단어는 위험합니다. 어차피 이긴다는 확신이 퍼지는 순간 그 확신 자체가 결과를 바꾸는 변수가 됩니다. 지지자들의 긴장이 풀리고 캠프의 긴박감이 낮아지고 막판 동원에서 균열이 생깁니다. 헤드라인은 대세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세론은 표를 만들지 못합니다. 자, 이제 이 경선의 마지막 장면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김민석이 호남에서 충분한 마진을 만들어냈을 경우입니다. 1.48%포인트라는 기존 우위가 호남표로 더 넓어졌다면 남은 30% 국민 여론조사에서 일부 불리함이 있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방어전이 되고 김민석은 현재의 구조적 우위를 끝까지 지키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김민석이 호남에서 이겼지만 마진이 예상보다 작았을 경우입니다. 정청래가 호남에서 예상보다 선전의 격차를 압축했다면 수도권 투표율 우위와 30% 국민 여론조사가 결합하면서 판세가 뒤집힐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 경우 경선은 마지막 숫자가 나오는 순간까지 예측이 불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두 후보가 어느 쪽도 결정적 우위를 만들지 못하고 박빙으로 수렴했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송영길의 선호투표 2순위와 30% 국민 여론조사가 마지막 변수가 됩니다. 규칙이 결과를 만드는 국면입니다. 이 경우 가장 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 즉 상대 지지층의 거부감이 적은 후보가 유리합니다. 저는 세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맞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단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정하는 것이 이 분석의 목적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숫자는 편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숫자만 골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중요한 건 숫자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숫자가 왜 다르게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능력입니다. 이 경선에서 폭망이라는 단어와 대승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떠돌았습니다. 두 단어 모두 특정 숫자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숫자들은 서로 다른 모집단에게 서로 다른 질문을 던진 결과였습니다. 진짜 결과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17일 개표함이 열릴 때 나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일은 숫자를 많이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숫자가 어떤 조건에서 나왔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확신보다 질문이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대세론보다 무서운 것은 확신입니다. 그리고 확신보다 강한 것은 끝까지 표를 들고 나오는 사람입니다.